네, 과분한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김경수 교수님하고는 아주대 때 인연으로 오랜만에 연락 주셔서 너무 반가웠고요. 오늘 조금 저 일찍 왔습니다. 그래서 옛날 얘기도 하고 하면서 즐거운 시간 갖다가 지금 강의 들어왔고요. 오늘은 디테일한 연구 데이터를 보여드리기보다는 알츠하이머 병의 이제 그 현재가 어떤가 해갖고 알츠하이머 병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한 일반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적인 면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를 포함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알츠하이머 병은 이제 치매랑 막 혼용이 되고 있는데요. 치매는 증상을 나타내는 거고요. 질병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열, 두통, 근육통 이런 거가 어떤 질병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치매, 기억 상실, 언어 사용 문제, 성격 변화, 진압력, 파괴적 행동 이런 것들은 다 그 증상이고요. 이거를 이제 질병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오느냐에 따라서 나뉘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알츠하이머 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매라는 큰 카테고리에 알츠하이머 병이 있고 혈관성 치매, 루이소테 치매, 전축적 변성 등이 있는데 그 중에 알츠하이머 치매가 70% 이상이라서 그냥 알츠하이머 병 이퀄 치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정확히 보면 왼쪽에 치매라는 단어는 이제 증상을 나타내는 거고 이제 질병명으로는 알츠하이머 병입니다. 이 알츠하이머 병은 1907년에 알로이스 알츠하이머라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인데 자기한테 온 환자가 기존에 보던 환자와 너무 달랐고 우울증도 아니고 정신병도 아니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치료를 하던 중에 돌아가셨는데 어거스테라는 환자였는데 이분이 사망한 후에 뇌를 부검해서 봤더니 기존의 다른 환자에서 볼 수 없었던 특별한 병리를 가지고 있었다 해갖고 그 이후로 이제 이러한 병리를 가진 분들을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알츠하이머 병은 일반인도 나이가 들면 이렇게 뇌가 수축이 일어납니다. 노화에 따른 뇌 수축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기억 중추라고 생각하는 이 해마 부분과 언어 중추라고 생각하는 요 뒤에 뒷부분의 콜텍스 부분이 아주 심하게 위축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마가 얼마나 소실되었는지를 자세히 보면서 예전에는 MRI를 가지고 그 해마의 소실 정도, 여기서는 요 부분이 해마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해마인데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 부분이 사라지죠. 그래서 구멍이 이렇게 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마가 없어지면 여기가 기억의 저장소인데 기억을 못하게 되고 학습도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집중적으로 의사들이 보면서 이 부분이 위축이 심하게 일어나면 알츠하이머 병인가 하고 의심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위축이 많이 되는 이유는 신경세포가 죽어가서 뇌의 전체 볼륨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는 시냅스가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 시냅스를 통해서 그 뉴로트랜스미터 신경 전달 물질이 전달이 되면서 학습도 하고 기억도 하고 소통을 하고 하는데 이 신경세포가 사라지면서 그런 능력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기억이 안 되고 학습이 안 되고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뇌가 수축되는 그 중에서도 해마가 현저히 수축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알로이스 알츠하이머 박사님이 처음 발견한 좋은 것은 이 뇌 안에 이렇게 단단한 돌덩어리 같은 아밀로이드 플락이 있다는 걸 처음 이제 그 병리학적으로 밝혀내셨고 그 다음에 신경세포가 죽으면서 똘똘 뭉치는데 이 똘똘 뭉치는 거 안에는 타우라는 단백질이 변성돼서 이렇게 똘똘 뭉친다 해갖고 아밀로이드 플락과 뉴로피브릴라리 탱글 그리고 이것으로 인한 뉴로날 로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알츠하이머 병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스테이지를 이렇게 매겨서 스테이지 A, B, C를 하고 타우 단백질도 브락 스테이지라고 해갖고 이렇게 스테이지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뇌는 신경세포에 의해서 이렇게 서큐시 돼서 아주 정교하게 뇌 서큐시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 서큐시 아밀로이드 플락과 뉴로피블라리 탱글에 의해서 이 신경세포가 죽으면서 서큐시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억과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코그니티브 디스펑션이 나오는데, 기존에 있는 이런 신경세포의 롤이 중요하다고 하면 과거 10년 전부터는 이제 마이크로글리아나 아스트로사이트 같은 글리알 셀이 뇌 염증 반응에 관여를 하면서 신경세포를 더 가속화해서 죽이는 데 역할을 한다 하는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치매로 이거는 통계가 나온 건데요. 이거 우리나라 통계입니다. 고령화 사회는 65세 인구가 7% 이상, 요게 오타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2000년에 벌써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고령사회라는 것은 14% 이상, 그러니까 2017년에 저희는 고령사회로 진입을 했고, 작년에 초고령사회, 그러니까 65세 인구의 20% 이상이, 인구의 20% 이상이 이제 65세 이상일 때, 그럴 때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초고령사회고요. 이 나이라는 팩터가 65세를 기준으로 알츠하이머병에 걸리는 최고의 리스크 팩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령자가 많으면 그만큼 알츠하이머병 환자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알츠하이머병을 포함한 치매 환자도 늘어나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시장이 발달하겠죠. 실버 이코노미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뭐 치료제뿐이 아니라 이런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그 기계나 아니면 도움이나 이런 거를 필요한 것들이 이제 산업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 이 경희대 김영선 교수님 자료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2030년에는 국내 시장만 168조가 될 만큼 엄청난 국내 시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제 알츠하이머병 환자도 증가하는데, 이게 요 기울기에 맞춰서 이렇게 증가하는 것처럼 아주 알츠하이머병 환자도 급속도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요즘 10% 정도 되거든요. 근데 2030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때 되면 10%가 넘고 점점 그 퍼센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2021년 통계에서 2023년 통계군요. 보면은 1인당 치매 환자를 위한 관리 비용이 2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훨씬 더 비싸졌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 곱하기만 해도 2070년이 되면 이 치매 환자 관리를 위한 비용이 194조에 이른다, 이런 그냥 단순 결과가 나오게 돼서 저희가 2020년에 치매 극복 연구개발 사업단을 시작할 때 이 데이터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치매 환자가 발생한 다음에 관리를 하려면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데, 우리는 치매를 빨리 조기 진단하고 예방하고 치료를 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치매 환자 수를 막아야 된다 해서 기초연구가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설득을 해서 저희 치매 극복 연구개발 사업단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이솔레이션이 되게 큰 그 리스크 팩터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갑자기 치매 환자 수가 많아져서 현재는 이 통계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상보다 먼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하면서 저희 나라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망 증감률도요, 이렇게 암이 많은데요. 암은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 발병률은 높지만 치료율 또한 높습니다. 그래서 암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환자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찍 발견을 하면 더 빨리 그 치료가 가능한데, 아마 이런 분들은 폐암 같은 거는 또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알츠하이머병은 현재까지, 그러니까
1년에 치료제가 처음 미국에서 FDA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알츠하이머병은 속수무책으로 한번 나빠지면 그냥 계속 나쁜 쪽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해 사망률이 아주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보면 과거에는 돌아가신 후에 병리 부검을 해서 이제 직접 관찰하면서 알츠하이머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늦잖아요. 근데 현재는 이제 살아계신 상태에서 뇌 영상이나 뇌 척색 등을 통해서 바이오마커를 검출해서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이제 코그니티브 펑션이 이상해지면서 하루 생활이 혼자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시기라고 하면은 요즘은 진단을 20년 전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베타 아밀로이드 레벨을 잰다거나 타우 레벨을 재서 20년 전에 진단을 하게 되면 이제 증상은 하나도 없지만 뇌에는 병리가 시작된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기억력이 소실되고 혼자서 생활할 수 없는 시기를 많이 지연시킬 수 있어서 이렇게 초기 발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진단 방법이 있겠는데 뇌 영상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정확합니다. 95% 이상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지만 큰 병원에서 방사선 동위원소를 써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접근이 상당히 어렵고 한번 찍는데 우리나라는 150만 원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500만 원씩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비싸고 그다음에 뇌 척수액 검사도 정확도는 이렇게 92% 정도 나오지만 여기 이제 입원을 하셔야 되고요. 뇌 척수에서 직접 큰 바늘을 꽂아서 뇌 척수액을 뽑아야 돼서 또 이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편리함이 강조되고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혈장에서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중에 특정 폼을 측정하면서 그걸로 진단하는 법이 미국에서는 이제 승인이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곧 들어오면 그냥 혈액만 뽑아서 진단을 할 수 있는 날이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알츠하이머병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근원적 치료제가 없었기 때문에 증상 완화제만 치료를 했습니다. 인지 기능이 저하되면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지 인히비터 같은 걸 주면서 조금 더 인지 기능이 좋아진 것처럼 느끼게 하거나 수면 장애가 많은데 이걸 도와준다거나 우울증을 완화시켜 준다거나 하는 이런 증상 완화제만 처방을 했다면 이제 근원적 치료제를 개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존 하디, 그다음 제랄드 히긴스라는 분이 1992년에 이제 알츠하이머 디지즈의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이 정말 중요하고 이것 때문에 질병이 일어난다 하는 가설을 아밀로이드 캐스케이드 하이포테시스를 세워서 이번에도 mRNA, 그러니까 마이크로 RNA로 노벨상을 받지 않았다면 이분이 상당히 아주 강한 캔디더스로 존 하디라는 분이 올라오셨었어요. 약도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른 분이 받으셨는데 이제 언젠가는 받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분이 얘기하신 게 92년도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이제 알츠하이머병의 근원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초기에는 모노머이다가 이게 뭉쳐지면서 플락을 형성하게 돼서 문제를 일으키고 이 플락이 다시 타우를 변성시켜서 포스포릴레이트 타우로 만들어서 탱글을 만들 거고 이러한 플락과 탱글이 면역 반응, 산화 스트레스, 마이토콘드리아 이상을 일으키면서 신경세포 사멸과 시냅스 기능 이상을 만들 거다. 그때는 사실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이런 아밀로이드 캐스케이드라는 거를 제안하신 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이제 7월에 또 저희 나라에 오시는데 상당히 소박하신 분이고 연구를 엄청 열심히 하시고 지금 80세가 넘으셨는데도 건강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아밀로이드 캐스케이드 가설에 입각해서
근원적 치료제 개발을 하였고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통해서 아듀캐누맵이라는 근원적 치료제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들기 전에는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겟하는 후보 물질의 임상 실패율은 거의 100%에 가까워서 그럼 아밀로이드가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갖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이 근원적 치료제가 만들어지면서 그 환자한테 이 아밀로이드를 없애는 약을 이제 계속 투여를 하면서 뇌 안에 아밀로이드 수치와 인지 기능과의 연관관계를 봤더니 뇌 안에 아밀로이드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인지 기능은 좋아지더라 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그 알츠하이머 병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베타 아밀로이드가 정말 중요한가 보다 하는 이제 기존의 아밀로이드가 아닌가 하다가 다시 아밀로이드 캐스케이드 하이포테시스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승인된 근원적 치료제가 3가지입니다. 아밀로이드를 타겟으로 하고 모두가 항체 치료제고요. 2021년에 미국에서 바이오젠이라는 회사가 처음 승인을 받아서 출시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어서 에이자이와 바이오젠이 약간 더 좋은 인지기능 저하 감소 효과가 약간 더 좋은 레카네맙이라는 거를 발표를 하면서 이제 스스로 생산과 판매를 중단하고 이 레카네맙에 올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작년에 도나네맙이라고 키순라라는 것이 엘라이 릴리에서 또 승인을 받으면서 FDA 승인을 받으면서 이게 점점 인지기능 효과가 좋아지는 것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똑같이 아밀로이드를 타겟으로 해서 뇌 안에 베타 아밀로이드를 없애주는 거긴 한데요. 각각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베타 아밀로이드가 만들어지면 그게 이제 이렇게 피브릴을 만들고 아까 올리고몰 만들고 파이브를 만들고 플라까지 가는데 각각을 없애는 그 항체의 특징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가장 최근에 나온 도나네맙은 이미 다 엉켜져서 돌덩이처럼 딱딱한 플락을 없앤다는 거라서 상당히 신기해하고 있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FDA 승인을 K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어서 아직까지 출시는 안 되고 있고 이 레켐비는 환자한테 지금 치료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치료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요 사연을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먼저 승인을 받은 아듀카누맵이란 것이 21년 6월에 승인을 받았는데 인지기능이 22% 정도 저하되는 걸 막고 아밀로이드 플락을 70% 이상 감소시켰는데 문제는 뇌 혈관의 부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35% 부종을 일으키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을 투여받은 환자가 몇 명이 죽음으로써 이 아듀캐누맵은 시장에서 신뢰를 확 잃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나온 레카네맙은 인지기능 저하도 27%로 조금 더 많이 지연을 시키고 그 좋은 점은 그 뇌 부종이 아까는 35%였는데 이거는 17%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더 많은 그 신뢰를 받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그렇고 아직까지 나온 3가지 모두가 정맥 주사입니다. 그래서 2주 혹은 4주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정맥으로 투여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에 피하 주사로 제형 허가 신청을 다시 한다고 하는데요. 더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의료보험이 안 되고 1년에 3천만 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그 레카네맙은 그 끝을 아직 못 봤어요. 그래서 계속 맞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65세 기준으로 해서 20년 전부터 뇌에 쌓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 45세인데 그때부터 요새 100세시잖아요. 거의 50년을 3천만 원씩 드린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거를
예전에는 그 심청이가 공약비 300석이면 끝났는데 이거는 심청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서 사실 의료보험도 안 되고 나왔을 때 빈부가 결국은 건강도 가르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아직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나네맙 이거는 뭐가 좋으냐면은 4주 간격, 아까 레카네맙은 2주 간격이었는데 4주 간격이고요. 그 효과가 조금 더 좋습니다. 인지기능 29% 감소인데 이거는 뇌부종이 계속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아밀로이드 플라그 더 많이 없애주고 여기서는 18주 투여하고 스톱을 해도 괜찮더라 하는 결과가 나와서 이게 만약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면 이 뇌 부종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거를 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레카네맙은 끊임이 없는데 이거는 18개월 맞죠? 18개월만 투여를 하면 이제 괜찮다 하니까 이게 좀 더 잘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카네맙은 현재 전 세계에서 팔리고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시가총액 이거를 개발한 에이자이가 일본 회사잖아요. 이 시가총액이 이제 클리니컬 트라이얼 페이스 1을 통과했을 때 이렇게 오르고 또 계속 오르고 시장에서 출시된 다음에 또 엄청 올라서요. 요 2010년 대비 2023년에 시가총액이 7.8조 원이었던 게 19.2조 원으로 에이자이는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거 하나밖에 없고요. 키순나의 경우는 이제 승인받은 나라가 몇 개가 없어서 이 경우도 이제 엘라일리에서 시가총액이 올라가곤 있지만 전체 시장 점유율이 낮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있진 않은데 이게 중간에 멈출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 때문에 그 엘라일리의 시가총액도 엄청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록버스터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게 되면 레카네맙과 도나네맙을 보시면 엄청난 경제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요. 제약산업뿐만이 아니라 이걸 하려면 계속 영상을 찍으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상 분석에 관여하는 회사들, 그다음 체외 진단 시장 등 연간 산업 규모가 엄청 확대될 것이고 이렇게 저희가 걱정하던 치매 관리 비용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의대들을 많이 가시는데 의사가 돼서 한 명 한 명 치료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근원적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올인을 하셔서 좋은 치료제를 개발하실 수 있다면 또 막대한 경제적 이익과 또 세계 인류한테 기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디지즈의 진단 기술의 발전과 진단 기준의 변화를 그냥 그래프로 그려져 있는 거 저희가 따온 건데요. 피지올로지컬 리뷰라는 데서 따온 건데 알츠하이머 병의 경우는 환자 수가 일단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회 경제적인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연구자가 엄청 많고요. 기존에는 암에 걸린 사람보다 암 연구에 관련되는 연구비에 딸려 있는 사람이 더 많다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요즘은 암은 거의 다 치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알츠하이머 병에 또 각 나라에서 집중적으로 연구비를 투자하고 있고 저희 나라에서도 거기에 일환으로 저희 치매 극복 연구개발 사업단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분야보다는 저희 AD 분야의 연구비가 조금은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연구를 많이 하니까 그만큼 결과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각 스텝 키가 되는 그런 발견이 있었지만 갑자기 이제 알츠하이머 병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진단 기준인데 NIH의 산하기관인 NIA에서 진단 기준을 증상으로 하던 것을 영상으로 바꾸자 이렇게 아주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증상은 없어도 뇌에 병변이 있는 사람이면 무조건 알츠하이머 병 환자로 하고 그때부터 치료에 들어가도 좋고 의료보험도 해준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더더군다나 연구가 많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아밀로이드 펫이라고 뇌 안에 아밀로이드를 측정하는 이런 프로브가 처음 FDA 승인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진단이 점점 가속화되고 현재는 그 CSF에서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우를 어세이하는 게 FDA 승인을 받았고 제가 듣기로는 곧 블러드에서 A베타와 타우를 진단하는 게 FDA에서 승인이 나올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혈액 그 한 방울로 정말 진단을 하게 되면 이건 엄청나게 환자를 많이 조기 발견할 수 있고 예방과 관리,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사회적인,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거고요. 그렇다고 치료제가 돈을 못 버니 하는 거는 아니고요. 더 일찍부터 투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제 개발하시는 분도 더 많은 돈을 버실 수 있을 거고 환자군이 늘어나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여러 치료제가 나오다 보면 지금 레카네마비 3천만 원인데 서로 경쟁하다 보면 가격 경쟁력도 있을 거라서 점점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제 키순라처럼 도나네맙처럼 몇 년만 맞아도 되는 게 있다면 또 그걸로 더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 해서 점점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해갖고 요즘 제가 틈틈이 요런 것들을 책을 쓰고 있는데 책의 제목이 치매 해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매에서 해방될 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저는 연구자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치료 가능한 구간은 이제 펫을 찍거나 CSF에서부터 이제 진단을 하게 되고 요 부분이 이제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인데요. 요때 진단이 가능하고 요때부터 이제 치료가 들어가는데 그때 되면 벌써 뇌가 위축이 시작되고 그 병변이 이미 나온 상태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짝 지연은 시킬 수 있지만 결국은 이제 데일리 생활이 어렵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조기 진단 및 예방으로 이 앞쪽으로 당기면은 훨씬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막고 그만큼 혼자서 인디펜던트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 중에 그 혈액에서 피타우 217이라는 걸로 진단을 하는 거를 승인한다고 FDA에서 승인하겠다고 하는 걸 얼마 전 학회에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날이 곧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쩔 수 없는 건데 유전적인 위험 인자가 있습니다. A4, E4라는 거는 태어날 때부터 두 개를 하나는 어머니, 하나는 아버지로부터 받는데 그 중에 A4, E 중에 E2, E3, E4라는 게 있어서 어떤 걸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받는 거라서 어쩔 수 없는데 E4 인자가 있으면 알츠하이머에 걸릴 확률이 급속도로 늘어나고요. 85세 이상이면 50% 이상이 이런 알츠하이머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A4E의 E4가 왜 이렇게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확률과 걸렸을 때 그 증상을 가속화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엄청 많이 되고 있는데요. 밝혀진 바를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뇌 안에 글리아 세포, 교세포 중에 아스트로사이트에서 A4E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서 뇌 안으로 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아스트로사이트의 A4E를 한번 막아보자 해갖고 안티센스 올리고모를 만들어서 이 A4E의 레벨을 줄여주는 연구가 되고 있고 이렇게 나온 것이 마이크로글리아에 영향을 줘서 마이크로글리아가 과다하게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고 해갖고요. 여기에 영향 주는 걸 좀 막아보자. 그리고 이 마이크로글리아가 A4E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런 인자들을 쭉 여기서 이제 찾아내갖고 그런 A4E에 의해서 영향받는 인자들의 활동을 좀 조절해보자 하는 것도 연구가 되고 있고 안티바디 테라피도 물론 있고요.
또한 이제 이 A4E가 혈관에 엄청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 리피드의 대사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혈관이 나빠지게 되면 뇌졸중, 뭐 알츠하이머병, 다른 혈관 관련 질환들이 다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A4E를 다양한 방면으로 막아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연구들이 지속되고 있고, 저희 실험실에서도 이 A4E 관련 연구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 A4E 중에 E4를 스페시픽하게 막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치료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몇 년에, 2년에 한 번씩 리빙스턴 박사님이 메타 어널리시스를 해서 알츠하이머병의 위험 요인들을 발표를 하십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이니까 그동안 나온 모든 논문들을 다 데이터 분석을 해갖고 우리가 그러면 조절 가능한 요인이 뭘까를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요. 해마다 발표하실 때마다 이게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연구가 그만큼 많이 되고 또 메타 분석도 더 다양해지고 깊어지고 하면서 이게 얼마 전에 나온 작년에 나온 결과인데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타고나는 유전인자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A4, E4를 가지고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어려서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건 커서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미 다 지난 세월이니까. 이렇게 하는 조절 가능하지 않은 것들이 55%고요. 45%는 우리가 노력하면 조절할 수 있어서 예방할 수 있다 하는 거를 이제 나열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들라이프부터는 우리가 조절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안다면. 그래서 미들라이프에는 청력 손실, 저희 요새 너무 많이, 저부터도 이어폰을 많이 듣는데 청력 손실이 치매에 영향이 많다고 하고요. LDL 콜레스테롤, 우울증, 그다음 두부 외상, 낮은 활동량, 당뇨, 흡연, 고혈압, 비만, 알코올 과다 섭취, 이런 것들이 젊은 청년기에 왔을 때는 바로바로 이제 코렉션을 한다면 그만큼 위험 요소가 줄어든다고 하고요. 그다음 레이트 라이프에서는 소셜 아이솔레이션, 이제 혼자 집에 있는 거, 그다음에 에어 폴루션, 그다음 보컬 로스,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인 관계를 많이 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레이트 라이프의 위험 요소로 등장을 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조기에 진단을 하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제 치매로 가는 것을, 알츠하이머병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요즘 빠져서 연구하고 있는 건데요. 기원전 40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가 All disease begins in the gut, 그래갖고 장에서 모든 질병 논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우리 속담에 속이 편해야지 만사가 편하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장내 미생물과 또 장내 환경이 브레인에 영향을 준다는 거에 요새 꽂혀서 엄청 여기에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자폐 환자나 우울증에서 이미 기존에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병에서는 어떻지?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치매지를 가지고 일단 상황을 살펴봤더니 장이 엄청 망가져 있었습니다. 장벽이 막 소실이 되고 있는 걸 발견했고, 그러니까 장이 이렇게 장벽이 워낙 탄탄하게 있어야 되는데 장벽이 루스해지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장내 독소들이 막 뿜어 나오기 시작했고, 혈액 안에 보면은 인플라마토리 모노사이트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뇌 안에 아까 말씀드린 아밀로이드 플락이나 타우 탱글이 많아지고 염증 반응이 많아지고 코그니티브 임페어먼트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고요. 장이 이런 건 모르고 저희는 뇌만 보고 있었는데 장이 이렇게 망가져 있다는 걸 보고, 그러면 장내 미생물을, 정상의 장내 미생물을 이식을 해갖고 이 장벽을 단단하게 해주면 어떤가 해갖고 4개월 동안
저희 대학원생이 정말 고생을 해갖고 정상지에 변을 에브리데이 이 치매지에다가 이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나중에 이제 좋은데 논문을 내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맨날 하면서 자괴감이 들었대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일인가, 뭐 하는 짓인가. 그래서 아침마다 가서 이제 그 G 케이지에서 분변을 모아갖고 그걸 갈아갖고 다시 이제 치매지에 다시 이식을 하면서 엄청 4개월 동안 매일매일 주말에도 나오고 그러면서 했는데 결과가 좋게 나와서 엄청 기뻐하는데 이렇게 4개월 동안 해갖고 장내 미생물 총을 다 바꿔줬어요. 정상과 거의 비슷하게 바꿔준 다음에 이제 장벽을 봤더니 이것도 치매집니다. 근데 장벽이 탄탄하게 다시 인테그리티가 형성이 되었고 이때 혈액을 보면은 인플라마터리 모노사이트가 거의 없었고 너무 신기하게도 뇌에 플락과 탱글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비헤이비어도 좋아져 갖고 메모리가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일인데요. 아무것도 안 했고 이 똑같은 쥐에 그 장내 세균만 바꿔준 건데 뇌까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서 이때부터 제가 꽂혀서 장뇌축 연구를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건 정상쥐고 이거는 치매쥐인데요. 여기에 라디오 아이소톱을 레이블링해서 먹였습니다. 먹이고 몇 시간 후에 이제 이거는 120분 후에 관찰한 건데요. 보면은 위를 지나서 장까지 라디오 아이소톱이 가서 이렇게 정상으로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치매쥐의 경우는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디 갔나? 그리고 찾아봤더니 혈액 안에 쫙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벽이 느슨해지면서 내려간 것이 이제 장에까지 못 가고 여기 위 장에서부터 그냥 밖으로 퍼져 나가면서 혈액으로 가서 이 방사선 동위원소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바꾸지? 그래갖고 종근당 바이오한테 연락을 해서 거기서 좋다는 균을 유익균을 받아갖고 이 쥐한테 또 4개월을 먹였습니다. 그래서 장내 총이 이 유익균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다음에 이제 똑같은 실험을 했더니 이렇게 다 사라졌던 장 안에 있어야 될 라디오 아이소톱이 사라졌었잖아요. 이게 다시 위와 장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이 효과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종근당 바이오에서 특허를 내고 현재 임상시험을 하고 있고 치료제 건강기능식품으로 개발한다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익균을 먹인 그 치매쥐의 뇌를 나중에 분석을 해봤더니 이 유익균을 먹인 거에서 베타 아밀로이드 플락이 이렇게 현저히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타우 탱글도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너무 놀랬고 뇌 염증도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특허 내고 임상시험을 하고 계셔서 이제는 논문을 써도 된다고 해서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이제 논문 마무리해서 서브미션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요 유익균을 먹인 쥐를 가지고 비헤이비어 테스트를 했더니 인지 기능이 이렇게 떨어져 있던 치매쥐가 다시 인지 기능이 좋아지는 것을 저희가 Ymaze를 가지고 테스트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연구를 왜 그럴까가 궁금한데 쥐를 가지고 하는 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또 사람과 쥐는 많이 틀려서 그 기전을 보고 싶어서 오가노이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환자한테서부터 혈액에서부터 iPSC라고 역분화 줄기세포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원하는 오간으로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도 만들고 브레인 오가노이드도 만들고 장도 만들고 요 뒤에 보여드릴 것 같이 장과 뇌를 이어주는
그 베이거스 너브도 만들고 해갖고 현재 열심히 기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 재밌는 연구들이 많아서 이제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가노이드는 지금 동물 연구를 많이 하는데 동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는 많이 틀리고 또 미국에서는 동물 액티비스트들이 너무나 강성이라서 동물 연구를 막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FDA에서 그러면 독성 말고 다른 이피커시, 유효성을 보는 거는 오가노이드에서 보는 거를 FDA에서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가노이드 연구가 드럭 스크리닝에 많이 쓰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3D 형태의 세포 모델로 뇌 질환에 비슷한 그런 인비트로 연구가 가능하게 됐고, 이 iPSC 상태에서는 유전자 에디팅이 크리스퍼카스라는 방법으로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질병과 관련된 돌연변이들을 저희가 막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환자와 비슷한 환경에서도 연구를 할 수 있어서요. 물론 동물 실험은 시스템을 보는 거라서 독성이나 또 비헤이비어 같은 걸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또 각각의 유전자를 본다거나 또 많은 드럭을 스크리닝 한다거나 하는 또 장점이 있어서 환자 연구와 동물 모델 연구의 각오로서 저는 오가노이드를 많이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서도 처음 오가노이드 연구를 시작했는데 단점은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시작한 거라서 할 수 없이 하고 있어서요. 시작하실 때는 연구비가 많이 있으신지 확인하시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만들고 있는 거는 뇌와 장이 연관이 있는 거는 저희가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혈액을 타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거는 2차적인 시스테마틱하게 쭉 퍼져서 가고 그게 해픈투 혈액으로 들어가고 이런 거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나. 그리고 이제 어네토미를 봤더니 미주신경이 뇌와 장을 직접 연결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관계를 연구를 하고 싶어서 저희가 요 미주신경도 오가노이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연구를 해서 논문 지금 리비전 마쳤고요. 내려가는 거에서 이 장에서 뇌로 올라가는 거는 만들어서 그게 네이처 메소드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기전이 뭘지 해갖고 이 연구 모델을 확립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뇌에서 이렇게 타우와 플락이 있는데 그것이 미주신경을 타고 내려오는 것도 저희가 요번에 처음 발표를 하게 됐고요. 히포캠퍼스에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가 여기에 그 브레인스템으로 내려가고 이 브레인스템에서 이 미주신경을 타고 내려와서 장을 싸고 있는 엔테릭 너버스 시스템에 멈추게 되고 그게 장을 공격해서 장벽을 망가뜨린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네이처 메소드에 나간 거는 거꾸로 장에서 뇌로 올라가는 미주신경을 만들어서 이게 진짜로 연결이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칼슘 이미징을 해봤더니 이렇게 글루코즈를 넣어줬을 때 이 미주신경이 반응을 해서 칼슘 이미징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타고 타우와 타우와 베타아밀로이드가 움직인다는 걸 여기서 보여줬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환자의 미주신경이고요. 이건 정상인의 미주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 보시면 별로 녹색이 안 보이는데 오른쪽 보시면 녹색이 많이 보이시죠? 요게 요 위에는 베타아밀로이드고요. 밑에는 타우입니다. 각각 레이블링을 해서 넣어주니까 환자에서는 이 미주신경을 타고 베타아밀로이드와 타우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인간율의 대장 오가노이드와 내장 감각신경을 연결해서 아밀로이드와 타우의 단백질의 전파를 확인하였고, 이것을 활용해서 저희는 새로운 약물 전달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 데이터가 있는데 이제 스페큘레이션을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장하고 뇌가 미주신경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서 나쁜 물질이 타고 올라가기도 하지만 뇌 질환을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큰 고통은 요 BBB,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라는 게 너무 딱딱해갖고 여기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약을 만들 수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앞서서 원인 치료제라고 말씀드렸던 항체도 0.1%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BBB를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요 미주신경을 타고 들어가면 BBB를 바이패스합니다. 그래서 뇌로 바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베타 아밀로이드 타우는 못 올라가게 막아주면서 요걸 타고 올라가는 약물을 저희가 한번 개발해보자 해갖고 새로운 약물 전달 방법을 제시하면서 특허를 냈고 여기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되게 저는 그 미래가 밝다고 치매 해방이 될 거라고 믿고 있는 이유가 임상 1상에서 3상까지 간데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는데 이것도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 현재 임상 3상이면 거의 다 온 거거든요. 여기 와 있는 게 48건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 48건 중에 10%만 성공을 해도 거의 5개의 새로운 신약이 나온다는 거라서 상당히 희망적이고요. 이 신약도 과거에 나온 거는 다 항체 치료제밖에 없었고 베타아밀로이드만을 타겟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48건은 엄청나게 다른 기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염증 면역에 관한 연구도 있고 타우도 있고 장내 축에 대한 연구는 이제 임상 1상에 처음 들어간 거고요. 일주기 리듬, 호르몬 등등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임상 3상에 가 있고 또 이게 항체뿐이 아니라 스몰 몰레큘로 저희가 경구 투여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신약이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체 치료제를 넘어서 개발 중인 치료 전략을 보시면 과거에는 도네페질, 갈란타민, 메만틴 같이 그냥 인지 기능을 조금 좋게 하는 증상 완화제였다면 현재는 항체 치료제로 원인을 치료하고 있는데 단일 타겟밖에 없고요.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맥 주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다시 피하 주사로 바뀐다고 하니까 투여 경로가 변경이 될 거고 타우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타우의 항체 치료제도 현재 많이 가고 있고 그다음 유전자 치료제 아까 말씀드린 A4E 같은 거를 막아주거나 특정 타우도 나쁘다고 생각을 하니까 타우의 하이퍼포스포릴레이션 되는 걸 막아주거나 하는 것들이 또 개발되고 있고 면역 조절 치료제 기타 다른 여러 가지의 기존 치료제가 연구가 되고 있어서요. A베타 타겟을 하는 원인 치료제 승인을 시작으로 현재 치매 치료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고 여러 치료 타겟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되어 있고 전 세계에서 연구비를 엄청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의 앞날은 밝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며칠 전에 제가 그 ADPD 학회에 다녀왔는데요. 초기에 아듀카누맵이란 게 승인된 이후 지금 트론티네맙이란 게 임상 3상을 곧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상 2상 결과를 ADPD 미팅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다른 점을 보면은 이게 2021년에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임상 3상 하니까 이제 몇 년 안에 또 승인을 받을 텐데요. 개발사는 로슈고 인지기능 감소 효과는 조금 더 봐야겠지만 좋은 거는 항체 치료제는 BBB를 통과해서 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퍼센트가 0.1%인데 여기는 브레인 셔틀이라는 걸 달아서 뇌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상 결과를 제시했는데 20% 이상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BBB를 조금 더 잘 투과할 수 있는 셔틀을 달아서 브레인 셔틀을 달아서 이 안쪽으로 넣어줘서 더 많이 베타아밀로이드를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고 뇌 부종이 이렇게 많아서 환자가 이 치료를 받을 때 상당히 조심스럽고 사망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트론티네맙의 경우는 뇌 부종이 상당히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2년 정도 후면은 승인을 받을 텐데 이런 좋은 약들이 속속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맥 주사가 상당히 페인풀하고 노인들이 2주에 한 번, 4주에 한 번 가는 것도 물론 힘들지만 병원에서도 안 하려고 합니다. 아주 천천히 이걸 주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를 차지하고 뭐 거의 하루 종일 누워 있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도 돈이 안 되고 그래서 막 피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피하 주사나 경구 투여로 된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베타아밀로이드를 타겟으로 하는 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에이즈나 캔서를 보면은 칵테일 투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지금 다양한 기전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데 이제 칵테일 세라피도 곧 임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베타아밀로이드는 이미 몇 개가 나와 있고 타우를 같이 타겟하면 어떨까 해갖고 2개를 같이 쓰는 임상시험이 가고 있고 이렇게 칵테일 테라피가 된다면 조금 더 다양하게 원인을 막아주면 알츠하이머 병에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레카네맙의 문제를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끝이 없습니다. 한번 맞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그럼 그 비용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도나네맙만 하더라도 벌써 투약을 중단하는 시기들을 가려내고 있어서 이렇게 투약을 점점 더 빨리 이제 투약을 하고 중단을 한 다음에 약효가 언제까지 지속되는지의 연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치료기간 단축을 위한 연구도 함께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또 좋은 거는 스몰 몰레큘 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시는데요. AI를 활용해서 치매 치료제 타겟 선정을 아주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구글 딥마인드에서 개발한 알파폴드나 로제타 폴드 같은 것을 가지고 미리 인실리코에서 자기가 개발하는 약물이 타겟에 가서 얼만큼 바인딩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부분을 걸러내고 또한 BBB를 얼만큼 잘 투과할 수 있는지도 다 디자이닝을 해갖고 그런 것들을 만든 거를 가지고 이제 스몰 몰레큘을 만들기 시작하면 성공 확률이 훨씬 높겠죠. 그래서 AI에 의한 단백질 구조 예측의 혁신적인 발전으로 질병 특이적 단백질 구조적 상태 규명이 가능해졌고 향후 치매 치료제 발굴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 해서 이런 회사들도 현재 한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탁을 하면 쭉 뽑아서 이제 화학연구원에 드럭 캔디더들이 많이 있고 그것들의 이제 구조를 갖다 주고 이 중에 가능한 걸 뽑아주세요 하면은 이제 몇 개로 좁혀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정말 저희 나라에서도 이제 경쟁력 있게 개발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젯밤에 챗 GPT에 넣어서 만든 그림입니다. 제가 치매 극복을 하는 미래를 그려줘 했더니 이거를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뇌에 이렇게 해마 같은 데가 왕창 망가지거나 뉴로날 로스가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치매 치료제나 조기 진단을 해갖고 관리하고 예방을 한다면 이렇게 미싱 링크를 저희가 아주 선택적으로 뽑아서 치료할 수 있는 미래가 곧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